문재인 정권의 청와대는 자신들이 20대 때 꿈꾸었던, 자신들이 20대 때 선배들이 몰래 주었던 책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실패한 사회주의 망령에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국가가 모든 것을 계획하고 통제하면 모두가 더불어서 평등한 잘 사는 세상이 온다고 믿습니까? 그런 실험이 실패하면 실패로 그뿐, 그 비용은 국민들이 치르면 된다, 그냥 한 번의 테스트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대한민국이 조금 더 나빠져도 우리의 실험은 값어치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진 않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국정 운영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은 최저임금 받는 우리의 약한 이웃들을 오히려 더욱 고통스럽게 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유한국당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까? 아닙니다. 임금 체계를 연구하고 경제를 공부한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임금이 뭡니까? 근로하고 받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가 임금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임금을 받는 사람이 있으면 주는 사람도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임금을 주는 사람들이 못 준다, 감당할 수 없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소상공인이, 영세 자영업자가, 기업들이 앞다투어 외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근로자들도 알고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시장이 감당할 수 없는 충격은 재앙이다라고.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들이 가장 약자를 생각하는 정권이다. 우리는 가난한 자들의 이웃이다. 그 신용, 그 척, 그거 하느라고 벌인 일 때문에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가장 어려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가장 어려운 사람들부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걸 또 보완해 준답시고 일자리 안정자금이네라고 하니까 이제는 세금으로 사적 부분에 임금을 보전하는 일이 벌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도덕적 해이가 생깁니다. 도덕적 해이가 생기는 거예요. 그게 국민들께서 나빠서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정부 정책이 사람들의 행태를 변화시키고 행동을 유인하는 겁니다. 가장 합리적인 결정의 산물이 나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경제정책 함부로 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없는 수요를 불러일으키고 그 정책에 따른 가장 개개인이 합리적인 선택을 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금 경제가 아비규환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분들은 그나마 최저임금이라도 받고 일하던 일터를 잃었습니다. 자영업자들은 가족과 같이 일하던 분들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아침에 집채만한 가방 메고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러 가는 자녀들이 부모를 보며 얘기합니다. 제발 문 열러 나가지 마세요. 가슴이 찢어집니다. 손님 오지 않는 가게를 하염없이 그 문을 이제나 저제나 바라보고 있는 부모를 생각하면 가슴이 찢어진다는 겁니다. 차라리 가게 문을 열지 마시라고 부탁하는 겁니다. 멀리서 찾을 게 없습니다. 동시대에서
세계의 나라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로 가면 몰락한다. 국가가 계획하고 통제하면 몰락한다. 중요하고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일이라고 해서 성급하게 국유화하면 안 된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 최저임금처럼 52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일할지, 어떻게 일할지, 어디에서 일할지, 어떤 형태로 일할지, 그 다단한 복잡계, 이 현실을 어떻게 청와대가, 어떻게 더불어민주당이 이래라 저래라 다 정해준다는 겁니까? 어떻게 52시간만 일해라 아니면 불법이다라고 한다는 것입니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일터, 내가 일하고 싶은 만큼 일할 수 있게, 내가 어떤 형태로든 일할 수 있게, 이게 왜 그렇게 문재인 정권에서는 어렵습니까? 문재인 정권, 약자를 생각한다고 한다. 이거 맞습니까? 어려운 사람들의 이웃 맞습니까?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라는 슬로건처럼 국민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위 20%의 소득과 상위 20% 소득의 격차는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벌어집니까? 왜 격차는 그렇게 늘어납니까? 여기에 무슨 평등이 있습니까? 두터운 솜니불이 필요한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두터운 솜니불로 추위를 이길 수 있게 해주는 게 복지 아닙니까? 그게 맞춤형 복지 아닙니까? 왜 원치도 않는 사람들한테까지 그저 표 때문에 왜 혼입을 다 쫙 뿌리고서 따뜻한 집 있어서 난방기 잘 돌아가서 혼이불 필요 없는 사람들한테는 방구석에 처박히는 이불이요. 그런 여건이 허락이 안 돼서 그야말로 국가가 주는 솜니불을 기다리는 사람들한테는 똑같은 혼이불 줘가지고 그렇게 추위에 벌벌 떨게 만듭니까? 이게 보편적 복지입니까? 이게 문재인 정권 복지 정책의 실체 아닙니까? 여기에 무슨 약자를 보듬는 눈물이 있고 약자에 대한 배려가 있고 그네들 삶에 대한 이해가 있습니까? 출발을 한번 같이 기억해 봅시다. 출발. 대한민국의 출발은 대체 언제입니까? 반만 년 역사라는 그 시기, 그 역사의 오랜 역사의 시간 동안 배골치 않았던 번영을 이야기할 수 있었던 유일한 역사, 그 대한민국 역사의 출발이 언제입니까?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신생 독립한 나라들, 그 많은 나라들 중에 우리도 있었습니다. 독립을 향한 국민의 열망이 이제 새로운 시대로 가는 열정이 되어 용솟음쳤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많은 신생국들이 그랬습니다. 1945년부터 1948년에 이르는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정말 아슬아슬한 역사를 겪었습니다. 그 역사가 바로 대한민국 기적의 잉태입니다. 날 때부터 백성밖에는 못 해본 사람들, 낳더니 나라의 주인이 일본이었던 사람들, 난 죄 지은 것도 없는데 나라의 주인이 느닷없이 바뀌어서 2등 국민이 돼야 됐던 사람들,
아버지의 아버지도 종이었던 사람들, 양반을 위해서만 존재해야 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맞이한 해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에게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저기 있다. 얼마나 가슴이 뜨거워집니까? 얼마나 눈시울이 뜨거워옵니까? 많은 사람들의 가슴이 용솟음 쳤습니다. 배웠다는 사람들일수록 더 그 세계에 대한 갈망이 컸습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 여러분은 그 세상을 아십니까? 그게 바로 사회주의 하자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산주의 하자라는 물결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이후에 유럽이 공산주의의 물결에 뒤덮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잘 먹고 잘 사는 평등한 세상이 정말 있고 갈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그런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오로지 국민에게 자유를 주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하고, 그러면 현명한 국민들이 누리고 뛰고 자기 것을 만들고, 그 자기 것에 대해서 국가도 사회도 그 어떤 집합도 내놔라고 말할 수 없는 세상, 그 세상만이 온 국민을 먹이고 입히고 교육시키고 행복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걸 알았던 것입니다. 그게 바로 자유민주주의로의 건국, 대한민국의 출발입니다. 우리가 그때 그 선택을 하지 않았다면 오늘 우리의 모습은 몰락한 사회주의 국가의 어떤 모습, 가장 가까이는 북한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왜 이 위대한 출발, 간발의 차이로 달라진 한민족의 운명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가르치지 않습니까? 같은 언어를 쓰고 같은 문자를 쓰고 같은 DNA를 가졌기에 손기술 비슷하고 다를 게 하나도 없는 한민족이라는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오늘 우리와 북한과 달라진 그 이유가 뭔지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걸 설명해낼 수 있어야 우리가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하는지를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도대체 북한하고 다른 게 뭡니까? 체제 선택 하나 달리한 겁니다. 그리고 그 체제를 이끌고 나간 지도자들, 3대 세습 김씨왕조 안 만난 거, 그거 다른 겁니다. 그런데 왜 이 사실을 우리 아이들 교과서에 기록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숨깁니까? 왜 대한민국 건국을 감춥니까? 건국에서 택한 우리의 사상과 이념체계, 세계 많은 신생 독립국들이 빠진 그 함정에 빠지지 않은 우리의 기적과 같은 출발에 대해서 왜 우리 학생들에게 알려주지 않습니까? 왜 역사에서 기록하지 않습니까? 한민족이라는 이름으로 북한의 정통성을 살려주고 북한의 도발을 감춰주고 북한의 3대 세습 독재 체제를 마치 우리나라의 권위주의 시절의 어떤 부분과 동일하게 비교하고, 이게 역사입니까? 이거 역사 왜곡 아닙니까? 이거 대한민국에 대한 명백한 발길질 아닙니까? 우리의 기적은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가 불과 70년 만에 북한과 이만큼 달라진 거, 그건 자유민주주의 체제 덕분입니다. 자유민주주의 체제. 근데 그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뭐냐? 이 정권이 정권 잡자마자
헌법 개정하려고 그러다가 딱 걸렸습니다. 그런데 헌법에서 제일 먼저 하려던 게 뭐였냐? 자유 드러내는 겁니다. 민주주의면 그만이다. 오히려 민주주의라는 그 범주가 더 넓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냐? 아니요, 거짓말입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한 사람이 힘 있다고 돈 있다고 독단으로 결정하는 것보다 다수가 수기해서 방향을 정하는 것이 좋다. 왜? 실패할 확률을 줄인다. 왜? 그 결정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들의 평화적 승복을 이끌어내기가 좋다. 그렇기 때문에 각광받는 의사결정 체제입니다.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데모크라티시즘이라고 하지 않고 데모크라시, 다수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민주주의라는 걸 통해 가지고 도달해야 될 지향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바로 그 지향이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자유에 뭐가 담겨 있느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치적 자유가 담겨 있습니다. 정치적 자유. 언론 집회, 출판,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학문의 자유, 참정권, 자유롭게 행사되는 이런 정치적 자유들이 자유에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 문재인 대통령, 또 그 청와대, 더불어민주당과 야합 세력, 이제부터 잘 들으십시오. 이 자유에 거대한 반토막이 또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정치적 자유만큼 중요한 한 덩어리의 자유가 또 있다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경제적 자유, 계약의 자유,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적 소유권, 재산권, 계약의 자유, 거래의 자유, 기업할 자유, 일할 자유, 이런 경제적 자유가 거대한 덩어리로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 왜 경제 망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 경제적 자유를 멋대로 어설프게 자신들의 믿음, 신념, 그 알량한 게 특효약인 줄 알고 이 경제적 자유를 건드렸기 때문에 이런 재앙이 닥친 겁니다. 다시 경제적 자유 얘기로 돌아가 봅시다. 이 정권에 무슨 재산, 사적 소유, 재산권이라는 게 있습니까? 국가의 성립이 어디서부터 왔습니까? 어디서부터 시민의 권리가 시작됐습니까? 내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부라는 조직이 필요하다. 그 정부라는 조직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기꺼이 세금을 내겠다. 그러니 정부는 세금을 내는 시민들의 재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매진하라. 그것이 근대 국가의 탄생 아닙니까? 그것이 근대 시민권의 탄생 아닙니까? 경제적 자유를 이토록 흔드니까 곳곳에서 비명이 터져 나오는 겁니다.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인데 그 자유의 위대하고 숭고한 그 가치 중에 위대한 반쪽을 망각하는 이 정권 때문에 이 지경이 온 겁니다. 이렇게 하고도 잘된 나라는 없습니다. 정말 대한민국이 기로입니다. 기로입니다. 이건 단순히 야당이 여당을 공격하는 거? 반대 정권이 반대 정권을 향해서 하는 얘기?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문재인 정권이 벌이고 있는 체제 전쟁의 이야기입니다. 70년 전에 우리가 아슬아슬하게 비켜갈 수 있었던 그 기적의 출발, 그때 우리가 빠질 수도 있었던 그 함정, 사회주의로의 복귀, 회귀, 이걸 하느냐 마느냐의 전선입니다. 다시 선거법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야합 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 야합 세력이 밀어붙이는 선거법이 통과되면 자유한국당은 고육지책으로 비례 자매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것이 연동형 선거 제도라는 것이 필연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입니다. 왜? 지역구에서 선전을 해도 의석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 자유한국당도 그러면 자기네들 의석수 줄어들어서 저러는 건가? 아닙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아마 잘 보고 계실 겁니다. 국회 내에서 유일하게 다른 이야기를 하는 정당입니다. 경제에 대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정당입니다. 시장에 활력을 주지 않으면 안 된다. 경제에 자유를 줘서 그 자유가 능력이 되어서 돌아오게 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북한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시간을 벌어줘서는 안 된다. 한미동맹 중요하다. 대일관계 중요하다. 외교 좀 제발 잘해라 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획일적 하향평준화 교육은 안 된다.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미래가 없다. 빈부격차를 가장 고려한 것은 교육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도록 사교육 시장 전전하지 않아도 되는 공교육 만드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대한민국 역사가 위대하고 자랑스럽다. 이 위대한 역사 위에서 새로운 역사를 써나가야 한다라고 말하는 정당입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한국당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한국당이 지금 현행 이 야합 세력이 날치게 하려고 하는 이 선거법에 따르면 비례 자매 정당 없이는 소수 정당, 영원한 2등, 3등 정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는 무엇인가? 바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국민들이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 세 번째 가는 그룹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박한 겁니다. 우리는 우리와 같이 생각하시는 국민들께서 많기 때문에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라고 믿습니다. 아직도 그런 국민들께서 이 나라를 더 잘 이끌어 나가 주셔야만 한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 야합 세력의 선거법, 이거 가지고는 영원히 저들의 다수의 횡포, 저들의 폭주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비례 자매 정당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현행 선거법 하에서도 이미 후보 단위라 더불어민주당, 정의당 사이의 후보 단위라 다 그렇게 선거 연대에서 이미 위성정당처럼 선거를 치렀던 사람들이 이제 허를 찔리니까 그런 정당 하면 꼼수랍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유라는 단순한 것 같지만
결국에 인류 전체를 발전시켜온 가치를 5년짜리 정부가 마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짓밟아서는 안 됩니다. 인간이 타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아지고 싶은 인간 본연의 열망을 짓밟을 수 있는 정부는 없습니다. 왜? 인류가 바로 그 정신 때문에 발전해 왔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이 가야 될 방향은 이미 국민들도 다 알고 계십니다. 국민들만 알고 있는 그 길을 애써 이 정권에서 부정하면서 이제 룰을 바꿔가지고 가보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세상을 구한 영웅들이 역사책 속에만 존재하는 것인지 알았습니다.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시대의 독립 영웅들, 대한민국의 건국자들, 6.25 전쟁에서 맨주먹으로 나라를 지킨 사람들, 산업화의 역군들, 민주화를 위해 피를 흘린 사람들 다 책에서 찾아야 되는 영웅들인지 알았습니다. 그런데 시대는 우리에게 영웅이 되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직하게 시대가 물었습니다. 네가 가야 할 길이 사회주의인가 자유민주주의인가? 그런데 문재인 정권 들어서 그 질문의 방식은 매우 교묘하고 복잡해졌습니다. 문재인 정권에서는 공공성을 말합니다. 보장성 강화를 말합니다. 사회적 책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공공성 강화, 보장성 강화, 사회적 책임 이런 것들의 귀결은 항상 개인의 영역의 침범이고 세금의 증가였고 정부의 팽창이었고 사적 부문을 위축시키는 것들이었습니다. 시대는 우리에게 나라를 구할 것이냐 이대로 몰락하게 할 것이냐라는 과제를 던졌습니다. 우리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운명을 직접적으로 처리하고 그 운명을 어쩌면 만들어 가야 하는 위치에 국회의원이라는 이름으로 서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없습니다. 야합으로 국회법을 어겨가면서 숫자로만 밀어붙이는 그것에 조력하는 국회의장, 이미 예산 때 한 번 당했고 이제 연동형 선거법과 공수처법의 날치기 처리를 남겨놓은 시점에서 과연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답답한 자문을 해봅니다. 옛날에 직설적인 질문들, 국민들께 드렸던 직설적인 질문들은 교묘하게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를 지지했던 많은 국민들께서 내가 사회주의 정권을 지지했단 말이냐라고 반문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자유민주주의를 사랑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시민인데 내가 지지한 정권이 사회주의라는 말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문재인 정권 역시도 강렬하게 그 말에는 부인을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문재인 정권이 취하고 있는 모든 정책들의 궤는 사회주의와 똑같이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모두 몰락했습니다. 문재인 정권은 국민들에게 매우 어려운 과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의 삶을 책임지는 국가,
선택하시겠습니까? 국민이 여러분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보장성을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다시 한번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불투명한 세상을 깨끗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사회 각 영역의 공공성 강화하는 문재인 정부, 문재인 정권 선택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지나친 경쟁의 피로로부터 구출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아이들을 경쟁 사회로부터 지켜내자는 문재인 정권 손을 들어 주시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평화란 얼마나 아름답고 위대한 것입니까? 바야흐로 우리 민족끼리의 평화를 지키고 가꾸는 문재인 정부, 우리 정부의 손을 다시 한번 들어 주시겠습니까? 이 교묘한 질문이 세금 칠갑을 하고서 국민들 앞에 던져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국민들께서는 스스로 역사에서 나라를 구한 영웅기를 쓰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직면해 계십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우리의 한 세대 뒤의 후대들은 뿔뿔이 흩어져 누가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냐라고 묻고 따지러 다닐 존재조차도 쓰러져 버릴지 모릅니다. 누가 이들을 맞이해서 누가 책임을 지고 무릎 꿇고 사죄를 할 것입니까? 문재인 정권 그리고 그 야합 세력의 폭주에 맞서서 우리가 자유를 사랑하고 지켜온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결집해서 이 정권의 폭주를 막아내야 합니다. 그래야만 30년 뒤에 책으로나마 이 시대를 공부하고 기억하는 후대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이토록 교묘한 언어의 교란 작전은 처음 보았다. 이 미사여구를 뚫고 이 두터운 세금의 당위정, 사탕발림을 뚫고 어떻게 2020년 그들은 나라를 구하는 위대한 결정을 하였는가? 저는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늘 그래도 대한민국은 오른쪽이 승리해 왔습니다. 오른쪽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앞으로 전진해 왔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이 정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해도 자기들 머리만 풀숲에 숨기고 다 드러난 몸통과 그 누추한 엉덩이를 국민들이 못 볼 것 같이 행세한다고 해도 국민들은 진실의 눈으로 다 보고 계신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옳은 소리